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획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획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선정과 음영 분석입니다. 부지 선정과 음영 분석은 이제 발전소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 중에 하나로, 물론 개통 연계나 부지 매입 가격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되고요. 후보지가 주변에 이제 인공물이나 자연물, 산이나 큰 나무에 의해서 발전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발전량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그림자를 발생시키고 태양전지 모듈에 그림자를 만든다.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비용은 이제 시스템 설치 비용이 있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한국전력의 전기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 개통 한계 가격, SMP, 그 다음에 SMP에 의한 수익과, 그리고 한국에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SMP 이외에 보통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라는 REC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수익은 SMP와 REC 이렇게 두 가지씩 있다라고 크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지 선정 시 이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정학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조량, 일조시간. 여기서 이제 일조량의 조건은 변동이 적어야 되고, 눈이 별로 안 와야 되고, 그리고 온도 차이가 적어야 된다. 온도 차이가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온 편차가 적은 곳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조 시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일조량,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지만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되게 이제 높은 산간 마을이다. 그러면 주위의 높은 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일조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운영상의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데, 주변 환경은 일기예보나 누적된 일기 데이터를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태풍 등 이제 기상재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공해, 도시 같으면 미세먼지나 또는 삭스나 녹스에 대한 그런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근처라면 바닷물에 의한 염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에 어떤 농장이나 예를 들어서 닭 농장이라든가 소를 키우는 소나 돼지의 농장이 있는 경우에 그런 이제 가축들이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요건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중요한데, 집중호우는 왜 그런가 하면, 집중호우를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강우량이 뭐 한 50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름에 한 300 정도가 온다. 그러면 여름에 집중돼서 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최대 많이 왔을 때가 한 하루에 시간당 한 100mm 정도 온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그 배수로를 최소한 그 동일한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조물이나 설비들이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환경 요소 검토 사항으로는 토지 용도, 그다음에 생태 자연도, 그다음에 고도, 녹지, 경사도, 경관 정도가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경사도, 높이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인입선로를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들과 그런 장비들을 다, 설비들을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재 운송 및 교통의 편의성도 이제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를 내 땅이라고 해서 바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냐 하면 발전사업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이제 환경성을 검토하는 이러한 인허가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추가적인 조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이제 인허가를 받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통 연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이제 송전 전기 설비의 이용 가능성, 특고압 선로, 여기서 특고압이라고 하면은 500kW 설치용량이 500kW 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입선로, 내가 발전한 전력을 개통 연계를 해야 SMP나 REC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입선로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허가나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 가격이 싸고 공사비가 저렴하면 제일 좋은데, 결국 부지 매입 가격이나 공사비는 시세가 항상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민원입니다.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개통연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이나 지자체나 한전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허가를 이제 유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된다. 또는 이제 민원 발생 여부를 검토 꼭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부지 선정 절차를 차례대로 얘기하면 후보지를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토지 현황을 파악해서 법적 사항, 그러니까 소유자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값을 조사해야 되고요.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임대를 하든가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면 부지 선정이 끝났고, 부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지 선정 절차의 경제성, 발전 가능성, 사업 지속성 및 기타 목적에 따라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거나, 또는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도로나 또는 개통 연계 인입선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의 이제 비용들에 따라서 경제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물론 토목공사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제 지역에 대한 후보지에 대한 일조량과 일조 시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지원해 주거나 세금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그 다음에 발전 수요나 기설치 여부, 그리고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프라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지적도를 확인해야 되고, 주변 토지의 이제 이용 현황이나 지질 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토목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여부나,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나, 토지 대장 같은 공부와 대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전에 지적도가 만들어진 경우에서는 실제 측량을 해보면 그 정도의 이제 면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토지 대장과 같은 그런 것들을 대조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토지 이용 상태, 그 다음에 진입도로, 난반 여부, 그 다음에 경사도,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검토해야 되고요. 공시지가,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은 당장 뭐 이렇게 임야거나 잡종지거나 그렇지만 도시계획상에서 여기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어떤 도시가 들어선다든가 도로가 생긴다든가 교량이 생긴다라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조권하고 주변 여건을 파악해야 되는데, 강수량, 적설량 파악해야 되죠. 강수량은 배수로를 내기 위해서, 적설량은 구조물 설계를 하기 위한 적설 하중을 위해서 꼭 파악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동쪽이 남쪽을 보고 있고 산이 이제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고 동쪽과 서쪽이 큰 지형 지물이 없는 동서분산형의 남향을 보고 있는 땅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산세나 건물 또는 산이나 나무들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공해 오염 발생 여부, 개통 연계, 그 다음에 수도, 가스, 전기 공급, 그 다음에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 가능한지, 그 다음에 동물들이 요즘은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해서 이상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출몰 상황들, 결국 이것들은 발전소를 짓고 나서 펜스를 어느 정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나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현황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발전사업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허가 해당 항목을 따로 살펴보면 사전 환경성,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사방지 지정, 사도 개설, 무연 분묘, 초지 전용에 관계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허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용량이 이제 100메가가 넘어가느냐, 100메가 미만이냐, 100메가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만 필요할지,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할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00메가가 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인허가 사항으로는 이제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
그다음에 문화재가 근처에 없는지, 건축물 허가, 공작물 축조, 자연공원, 공원인 경우에는 이제 점유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군사시설 또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는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의 개념을 따져보면, 일사량은 일정 기간에 1조 강도를 적산한 것이 이제 일사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한 빛이 도착했는지의 적분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위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곱미터당 하루에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가 들어왔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사량은 일반적으로 해안 지역이 산악 지역보다 더 높고, 그리고 20년 평균 자료를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조량의 종류는 이제 산란, 전 일조량, 직달 일조량, 총 일조량 정도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총 일조량하고 전 일조량 두 개 정도를 따져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이제 중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의 이제 천정각이, 남중고도에 의한 청정각이 중요하고요. 알베도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상으로 도달한 일사량이 대기나 지표면에 의해서 반사되는 비율이고, 대기를 포함한 지구의 알베도 평균은 30% 정도인데, 이거는 보통 지표면에서는 에어매스 1.5를 고려하기 때문에 알베도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태양의 남중 고도, 그러니까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때의 남중 고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경사각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동지 때는 이제 위도 23.5도를 더하고 하지 때는 23.5도를 뺀다 정도, 위도에서 23.5도를 더하거나 뺀다 라고 하고, 춘추분 때는 90도에서 그 지역의 위도를 빼면 남중고도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 궤적도를 그려서 어느 방향으로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결국 태양전지 모듈이, 태양전지 어레이가 어느 방향을 보는지, 설치 방향, 남향을 보는지, 동향을 보는지, 북향을 보는지에 따라서 발전 시간이나 발전량이 결정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남향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정남향의 고정식 같은 경우는 30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궤적을 이제 구성하는 선으로서 방위각선, 고도각선, 태양 궤적선, 시간선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태양 궤적도라고 해서 다음에 설명할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궤적은 신월드램 태양 궤적도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무가 있을 때 이 입사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방위각별로 0도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여기가 하지가 될 테고 여기가 동지가 될 테고 여기 정도는 추분이 될 텐데, 어디에서 여기 각도, 여기서 요 각도는 이제 요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지일 때는 남중고도가 낮을 거고, 하지일 때는 남중고도가 높고, 춘추분일 때는 남중고도가 90도에서 이제 위도를 뺀 정도가 남중고도가 되겠죠. 그리고 각 시간대별로 겨울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신월드램 태양 궤적에서 각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그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지형 지물, 그림자를 줄 수 있는 지형 지물의 영향을 그려서 과연 그러면 요 포인트, 요 시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전에는 화재는 몇 시부터 발전 가능하고 동제는 몇 시부터 발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몇 시까지 햇볕이 들지를 알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가 뜰 때 하고 해가 질 때는 일사량이 뭐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에는 순간적인 발전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총 발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발전이라는 거는, 발전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작은 양이라도 모이면 큰 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따져서, 태양 궤적도를 따져서 발전 시간을 고려하고 각 시간대별 일사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발전량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음영각을 따져야 되는데, 음영각은 이제 수직과 이제 수평 음영각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음영각은 이제 어떤 그림자의 장애물 상부에 의한 끝 지점으로 결국 이제 태양광 고도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수평 음영각은 그림자가 이제 수평면상으로 이동한 각도이기 때문에 수평 음영각이 작을수록 발전 가능 시간은 짧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음영각들은 주변 산세나 숲풀, 나무, 건물 등을 고려해서 이제 어레이를 배치해야 되고요. 그늘의 길이와 방향은 위도, 계절, 시각에 따라 다르므로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서 어레이를 배치해야 됩니다. 연중 입사각이 가장 작은 동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어레이에 이제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이래야 이제 발전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영 유형은 음영에 있을 때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태양전지 모듈의 음영의 발생 원인은 건물이나 나무들,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 상호간의 배치, 그 다음에 나뭇잎이나 새의 배설물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이러한 음영은 핫스팟, 이제 적외선 온도계로 보면 이런 핫스팟을 생겨서 출력 손실을 야기시키고, 역전류 방향의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동작해서 전류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손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영은 항상 최소화되도록 또는 없도록 해야 된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음영의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태양전지 모듈에는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 PCS에서는 이제 MPPT 제어의 개수를 많을수록 음영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셀의 오염 또는 음영 발생 시 셀 18개 단위로 동작해서 발전량 감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기획을 할 때 비용하고 이익 두 가지를 따져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따지는 것을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용 편익 분석에는 CBR, 그 다음에 Net Present Value, NPR,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IRR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CBR 같은 경우는 비용하고 이제 이익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베니핏하고 코스트의 이제 그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율이 이제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IRR이라고 얘기해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이익의 현재 가격과 총 비용의 현재 가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IRR이 할인율보다 크면 그 투자가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NPV 같은 경우 순현재 가치 분석법인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기대되는 미래의 총이익을 할인율로 할인한 후 총이익의 현재 가격에서 총 비용을 현재 가격을 공제해서 결국 이것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투자아닌 경우에는 NPV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0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총 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0보다 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서는 제일 큰 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NPV로 이제 태양광 발전 경제성 분석 모델을 하면 이런 형태로 순현재 가치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IRR과 CBR과 NPV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비교해서 NPV가 0보다 크고 BCR이 1보다 크고 IRR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때는 꼭 태양광 발전소 짓는 것을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